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사, 사람들이 한동안 상당히 예민해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집마다 문의 크기도 다르고요.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문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르죠. 몇 번씩은 발 찍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몇 번씩은 네.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너무 이제 귀한 손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팬이었습니다. 아이고. 워낙에 제가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요. 제가 구독자인데. 간단하게 저희 헬퍼님들께 소개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온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네, 아마 지금 보시면서 오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가 이제 너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제가 책을 좀 아직 덜 읽었습니다. 그냥 쭉 훑어보고 막 읽어봤는데요. 일단 책 제목부터 너무 흥미로워요. 최근에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미세먼지라는 존재를 또 알게 되면서 우리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함을 가하고 있던 그것들을 우리가 정의하는 게 우리를 지키는 첫 번째 수단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책 제목이 미세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읽어봤는데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미세 스트레스라는 게 뭘까? 스트레스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미세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 현재는 그렇게 막 공식적인 용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런데 미세먼지,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 네, 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식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미세라는 표현을 붙여서 많이 하죠. 먼지 불면 원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지금 인식되지 않는 그렇죠. 안 보이죠. 먼지죠.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도 도저히 육안으로는 떠다니는 게 보이지 않는 그런 왜 우리 PT병 안에 내부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머릿속에서 짜증나! 이건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면은 대처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좀 애매한 것들. 안 보이고 인식되지 않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의외로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경험들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아기가 없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많죠. 네. 많습니다. 네, 악이 없는. 저 친구가 아기는 없으니까 라고 네, 생각하고 네.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빌런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미생에 나오는 마부장 같은, 왜 막 이런 인간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알죠. 이 사람은 나한테 스트레스 요인이야. 맞아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참 사람 좋은데, 참 사람 좋고 아기도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나한테 해요. 혹은 일의 순서를 그냥 아기 없이 별뜻 없이 바꿔요. 근데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순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기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좋은 사람,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식의 체계가 이걸 스트레스라고 혹은 이걸 불편함이라고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인식 없이 우리의 신체 장기에 쌓이는 것처럼 스트레스라는 것도 내가 리듬이 깨지고 혹은 의도대로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인식되지 않는 그 미세먼지처럼 이렇게 자꾸 쌓여가는 거죠. 소리 소문 없이 쌓이고 인식 없이 쌓여가는 거니까 위험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참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으라고 인식의 체계가 내리니까. 그렇죠. 이게 뭐 아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친구도 실수했네?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 내면에 쌓이거나 그게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끼친다고 좀 책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임계점을 지나면 터지죠. 근데 더 혼란스러운 건 이유를 모른 채 무기력해지고 이유를 모른 채 짜증이 나고 이유를 모른 채 화가 나니까 더 혼란스럽죠. 차라리 내가 만약에 누가 봐도 악의적이거나 나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그 사람한테 이유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내가 빨리 이 회사를 그만둬야지 저 인간 안 보기 위해서. 혹은 반대로 저 인간 조금 있으면 나가니까, 퇴사하니까, 혹은 퇴직하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겠지. 약간 수동적이지만 이런 두 번째 방법도 그러네요. 나를 버티게 만들어주죠. 계획을 내가 세울 수 있네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어느 정도 참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어서 아주 능동적으로 내가 피하든 아니면 수동적으로 좀 참든 어쨌든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죠. 그런데 이게 안 보여요. 우리 회사에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힘들어요. 이게 의외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한 얼굴에 아주 마음씨 좋고 인간미 있는 하지만 비관적인 사람들.
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예.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거 해봐야 되겠냐.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경우도 미세 스트레스예요. 무기력을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부터 화를 만들어내는 그 스트레스, 출처나 아니면 의도나 악의적인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많은 거의 모든 것들이 근데 쌓이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꽤 많은 심리학자들과 정신건강의학자들 모두 실제로 스트레스를 물질 같은 것으로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적되는 물질 같은 거로 맞습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대부분의 연구에서 그래서 우리 왜 그 신체의 여러 가지 그 조직에 마치 안 좋은 물질이 쌓인 것 같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누적량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뭐 완벽하다면 뭐 문제가 없죠. 내가 지금 5.5가 임계점인데 지금 4.7, 오늘은 풀어줘야겠다. 4.8, 막 이러면 좀 더 풀어줘야겠다. 예, 그럼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네. 컴퓨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백신 프로그램 돌리고 그다음에 그때 막 뭐 레지스트리스 청소하고 막 이러면 되게 오히려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주기적으로 PC 최적화 프로그램들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돌려주면 대부분 어쨌든 그 주기에 맞게 해소되니까 그쵸 날아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네. 문제가 커졌을 때 빨간불 딱 들어왔을 때 가면은 큰 돈 들지만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오일 갈고 주기적으로 청소해주고 주기적으로 하면 그게 4.7이든 5.2든 3.5든 뭐 그걸 몰라도 뭐 한 1, 네. 2씩 계속 그쵸. 깎아 나가. 늘 1, 2씩을 깎아나가니까 내가 미세하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하더라도 어쨌든 주기적으로 내가 딱 제 1이나 2 정도의 스트레스를 제거해주는 활동을 하는 거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기적으로 운동하라는 거 그렇죠. 주기적으로 여가를 즐기라는 거 주기적으로 여행을 좀 가라는 거 이게 중요하고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직 같은 건 아주 큰 스트레스죠. 그렇죠. 그런데 이직 같은 경우는 큰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인식을 할 수 있는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직이 아니라 부서 이동. 네, 그거는 내가 있는 회사에서 그렇죠. 예, 옮기는 거니까. 예. 근데 실제로 진짜 위험한 것이 실직을 하면 강하게 그래도 다시 직장을 잡아야지 라고 드라이브를 걸거든요. 그 이직을 하게 되면 실직 이후에 재취업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잘해야지라고 동기부여를 하죠. 근데 부서 이동을 하면 이게 들어갈 때는 같은 건물로 들어가요. 층이 다를 뿐이에요. 부서 사람들도 앵간히는 알고 있어요. 왜? 그래도 얼굴 보면서 우리 회사 사람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자질구레한 게 많이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도 악의는 없죠. 그렇죠. 악의 있는 사람도 없고 위험 요인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사 가면 사람들이 한동안 상당히 예민해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집마다 문의 크기도 다르고요.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또 문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르죠. 몇 번씩은 발 찍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몇 번씩은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사 갔다고 하면 예전에 막 그 세제나 막 이런 거, 비누 이런 거 많이 휴지 많이 가져갔는데 저는 데일밴드 사다 드려요. 마음의 상처에 붙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붙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 발을 많이 찍거든요. 그쵸. 예, 예. 근데 그게 막 스트레스예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좋잖아요. 좋은데도 새로운 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많고. 서로 그게 약간씩 쌓여가는 걸 네, 모르는 네, 상태에서 좀 민감해지는군요. 심지어는 이렇게 뇌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새 집으로 이사 갔는데도 우리는 더 싸우네? 우리 부부는 문제가 있나? 라고 하는 아주 엉뚱한 것으로 이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물질적으로 우리는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우리는 이게 아닌가 보다. 진짜 아닌가 보다. 예. 진짜 아닌가 보다. 미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실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싸우면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이런 미세 스트레스들은 뭔가 2차, 3차로 좀 중폭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피해나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2차, 3차라고 하는데 1차 원인을 여전히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모르죠. 네. 그러니까 2차, 3차가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근본 원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자꾸 발을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작된 건데 결과를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고쳐봐야 여전히 발 찍고 있는데. 제가 있는 대학에서 새로운 건물이 완공이 됐고 그 건물에서 대부분의 강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10층이 넘는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4개인데
화물용 하나 있고. 근데 3개 가지고 왜 수업의 시간에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강의 시작될 때 뭐 수많은 학생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 누가 뭐 거대한 음모로 엘리베이터 수가 하나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뭐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서로 좀 약간 의견 안 맞거나 왜 이거 엘리베이터 막 열받고 부부부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미세 스트레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명백한 범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화살을 돌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걸 뭐 총장님한테 돌리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 한 분은 8층 강의실을 가야 되는데 다른 건물에 자기 연구실이 있는데 이 건물에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 건물에서 내려와서 여기 8층까지 가는데 항상 10분이나 15분 전에 와도 엘리베이터를 자꾸 놓치니까 자기 강의 시간에 한 3, 4분 뭐 늦는 경우가 자꾸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더 안 좋은 건 그 교수님의 신념이 만약에 수업 시간에 교수가 늦으면 절대 안 돼. 좋은 신념이죠. 그 좋은 좋은 신념이죠. 예. 근데 그게 네. 깨질 수가 있겠네요. 진짜 그 이게. 신념 체계가 깨져나가니까. 그럼 견디기 힘든데. 초조해지는데 되게. 그렇죠. 되게 초조해지는데.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 학기에 약간 번아웃 증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근데 제가 옆에서 생각해봤더니 이거 엘리베이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미세 스트레스란 말을 굳이 붙여서 사례들을 모아놓고 또 대처 방안을 얘기해보는 책이나 이런 정보들이 왜 필요하냐면 인식시켜주려고. 인식의 세계를 끌어내려고. 아무 이유 없이 짜증나요.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많이 나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한테 내가 투덜거리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내가 인식을 못하는 스트레스가 있구나. 선제적으로 그리고 해볼 수도 있어요. 그 해결책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래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상식적으로는 누가 이렇게 그럼 15분 전에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면 내가 매번 그것 때문에 20분이나 먼저 가서 우두커니 거기 서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가끔씩은 또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으면은 한 2, 3분이면 가버리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40분 전에 가시라고. 왜 40분 전에 제가 가시라 그랬냐면 그분이 한 30분 정도면 짧은 칼럼을 써요. 진짜 빨리 쓰신다. 교수님 40분 전에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15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40분 전에? 저도 약간 버럭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40분 전에 가면 아무도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냥 딱 2, 3분 만에 그 위로 올라가는데 아직 수업 중이니까 그때는 그냥 편하게 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 강의실이 비어 있으니까 교수님 거기서 랩탑 어차피 가지고 가신다니까 노트북 거기서 무려 40분이나 시간이 남았으니 교수님 30분 동안 칼럼 하나 쓰시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오히려 더 임팩트 있게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우아하게 정확히 30초 전에 옆에로 딱 2m, 3m 이동해서 그 강의실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 닫아. 아무도 못 들어와. 왜 이렇게 늦게 다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 학기는 빈 강의실이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아주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해지죠. 그게 또 나에게 스트레스라고 인지를 하면은 또 뭐 본인 스스로 혹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또 의미가 있네요. 더 재밌는 건 빈 강의실에서 칼럼이 그렇게 잘 써지더래요. 왜 그러냐면 한 장소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게 별로 우리 뇌에는 그렇게 좋은 유리한 일이 아니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서는 뭐가 잘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공부가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저 리스트 만들어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미세 스트레스는 오히려 이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 생활에서의 적재적소에 일을 배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해요. 내가 인지하기만 한다면요. 네. 저는 잘 안 써지는 공간들만 지금 생각이 납니다. 어디에서는 뭐가 잘 안 되고 그것도 참 좋은 어디에서 뭐가 잘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게 절대 안 돼요. 이걸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걸 피하잖아요. 오전에 또 잘 안 되는 일이 있고 사람마다 오후에 또 잘 되는 일이 있고 마감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근데 대부분 세계적인 명화나 대작품들이 총 제작 기간 3년이라고 하는데 마감 일주일 전에 다 그린 그림들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희망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만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도 마지막에 불사를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좀 미세먼지래. 미세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제가 또 바로 이어서 이런 이제 미세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한 좀 딥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거든요. 네. 바로 또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